수십 년간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무역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외교적 조정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캐나다와 중국 사이의 관세 완화 합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다극화로 향하는 결정적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신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카니가 이코노미스트의 기고한 글에서 가변적 지정학의 새로운 시대를 언급했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한 수사적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계에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던 카니가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예측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인식 변화 뒤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만나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계산된 움직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산 카놀라 관세를 8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중국산 전기차 49천 대에 대해 6.의 우대 관세를 적용한다는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실용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성사된 타이밍과 배경을 살펴보면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18년 멍관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의 체포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은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면서 외교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이후 양국의 무역 관계는 상호 보복 관세로 점철되었고 특히 캐나다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작년에만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해빙 무드가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하고 심지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니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예측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동안 중국은 자신을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카니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얻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북미 시장에 대한 우회 진입 경로를 마련한 것입니다. 49천 대라는 제한된 수량이지만 이는 중국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카니가 상당한 중국 투자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런 선택이 단순히 트럼프의 압박에 대한 반작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무역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캐나다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교역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향하는 반면 중국은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균형 구조가 바로 캐나다의 취약점입니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트럼프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집권했을 때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니 정부가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이미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포드 주지사가 중국이 캐나다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노조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니 정부는 이런 내부 압박과 경제적 실용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다른 차원의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완화는 캐나다의 탄소 중립 목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망을 2배로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카니가 언급한 중국과의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서는 전략적 협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40국 2,000대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중국이 캐나다 시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중국이 이제 캐나다의 발판을 확보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끊으라고 압박해 왔는데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가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특히 USMCA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이런 움직임은 협상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멕시코도 이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확산된다면 미국이 구축해온 경제적 영향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이런 선택은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다른 중간 국가들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선택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주요 국가들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선별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근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단일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각국은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완전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식은 다른 중간 국가들의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중국과의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럭셔리 브랜드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이 선택적 결합과 선택적 분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중국 합의는 바로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완전한 분리도 무조건적인 통합도 아닌 선별적이고 조건부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카니 총리가 가치 기반의 현실주의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나토 회원국이고 서방의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안보와 가치의 영역에서는 선을 그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니가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인권 문제와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균형 잡기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서방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변곡점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극적 질서에서 벗어나 여러 경제 블록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극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과 같은 중간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캐나다의 선택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캐나다가 보여준 이슈별 분리 접근법입니다. 경제와 안보 가치와 이익을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고 각 영역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G 장비는 안보 이유로 배제하면서도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식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제한한 것처럼 개방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원칙과 레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핵심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캐나다 중국 합의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 중국이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할지, 캐나다 국내의 정치적 반응이 어떨지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합의가 보여주는 패러다임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약화되면서 중간 국가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과 위험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강대국의 우산 아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새로운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인도, 베트남, 태국 같은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선택이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지역 통합의 중요성입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강대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지역 차원에서 협력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시아에서도 ASEAN, RCEP 같은 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통합도 쉽지 않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사적 갈등과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적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간 국가들은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캐나다가 2026년 에이페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일정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이 2026년 에이페크 의장국을 맡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이를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2029년 에이페크 정상회의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적 우위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계산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도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금지하고 중국 기업의 캐나다 내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기차 합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같은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배터리 제조 기술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 구조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 기술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카니가 언급한 청정 에너지 저장 분야가 바로 이런 협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캐나다 중국 합의는 완전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국 모두 현재의 지정학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이 합의를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합의가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입니다. 중국이 약속한 비자 면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 캐나다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 50% 증가가 실현될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USMCA 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합의가 보여주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패턴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간 국가들의 이런 헤징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이번 선택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과거처럼 강대국의 논리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수 강대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대가도 따릅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정책 방향만 파악하면 대략적인 국제 정세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지만 동시에 더 많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태동입니다.
아직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합의는 그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 결과입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갈등의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회복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결속이 정치적 갈등을 예방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국이 어떤 전략을 택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의 공식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그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국가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다극화와 선택적 결합이 반드시 더 안정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레드라인을 침범할 위험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양국 모두 상당한 정치적 지혜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경험과 교훈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